(200여 년 전) 황해도 수안군. 이놈인가야?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이웃 남자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살해 방법은 잔혹했다. 몇 번에 걸쳐 다듬이 방망이로 내리친 다음 남자의 목을 2차례 깊숙이 찔렀다. 당시 사건 수사관은 곡산 부사였던 다산 정약용.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리고 실학자 정약용은 조선의 범죄와 형벌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탁월했던 수사관 정약용을 만난다. 다산 정약용.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조선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수원성 건설에 큰 공을 세웠고 특히 그의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수많은 저작들은 우리의 정신문화사를 한 단계 높여놓은 명저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저술 중에는 흠음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흠음신서, 이 책은 정약용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살인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약용의 또 다른 면모, 즉 치밀한 과학수사관이자 명판관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 전, 오늘은 수사관 정약용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얼마나 치밀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했는지, 또 그는 판결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수사관 정약용입니다. 조선 정조 때 황해도 수안군에서 2건의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 여인의 이웃 남자 살인 사건 한 달 전,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었다. 살해된 2사람은 같은 창고지기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당시 다산 정약용은 1797년부터 2년간 황해도 곡산 부사에 재임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수안 군수에 이어 복검, 즉 2번째 수사에 나서고 있었다. 최 주변의 시체에는 6군데의 칼자국이 나 있었다. 다리에는 곪은 상처도 보였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수안 군수는 민성주가 최 주변을 찔러 죽였다고 결론 내렸다. 흠음신서에는 정약용 자신이 수사했던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전말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조선시대 수사지침서인 무원록.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수령이 먼저 수사를 한다. 1차 수사인 초검이 끝나면 인근 지역 수령이 2차 수사, 즉 복검을 한다. 두 결과가 일치해야 사건은 종결된다. 최 주변 사건도 수안 군수가 수사한 것을 곡산부사 정약용이 2차로 수사한 것이다. 먼저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 그런데 의문점이 많았다. 범행 동기에 대한 증언부터 엇갈렸다. 쌀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 민성주가 남편을 찔렀는데 칼끝으로 찔려서 칼독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죽은 최 주변의 아내 안 씨는 남편이 칼에 찔려 죽었다고 주장했다.
즉 민성주가 남편을 칼로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바지를 벗기고 희롱을 하는 장난을 치다가 남편이 칼날을 옆으로 눕혀 때려서 살갗을 조금 다쳤습니다. 반면 최주변을 죽게 한 민성주의 아내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단지 장난이었으며 칼로 찌른 게 아니라 조금 닿았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칼에 의한 살해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사건의 동기와 칼놀림에 대한 진술이 달랐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사법제도 연혁 도보. 이 책에는 조선시대 수사와 형벌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다시 살인 현장과 시체에 대한 검사가 이어진다. 시체를 살펴보는 검시. 검시는 수령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시체는 상처로 말을 하는 법. 정약용은 최주변의 시체를 꼼꼼히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복사뼈 옆의 상처, 칼에 의한 상처였다. 길이 약 4.3cm, 깊이 3cm였다. 정약용은 사건 기록을 다시 살폈다. 무원록에는 각 살인 유형별로 수사 방법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칼에 의한 죽음일 경우 먼저 상처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되어 있다. 정약용은 무원록의 지침에 따라 사건을 재현해 보았다. 먼저 부채를 사람의 정면을 향해 찔러본다. 칼을 정면으로 찔렀을 경우 칼날은 피해자 최주변의 정강이에 닿는다. 이번에는 부채를 눕혀 옆으로 때려보았다. 가해자 민성주 아내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이 경우 칼날은 피해자 최주변의 복사뼈 부근에 닿는다. 시체의 칼자국이 왼쪽 복사뼈 아래에 있으니 칼날을 옆으로 하여 때렸음이 명백하다. 민성주는 최주변을 곧바로 찌른 것이 아니다. 현대 수사에서도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상처의 길이와 깊이는 어떤지를 보고 범행 당시의 정황을 추정한다. 칼에 의한 상처는 두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칼에 베인 절창. 이 경우의 상처는 길고 얕다. 다른 하나는 칼에 찔린 자창. 자창은 상처가 좁고 깊다. 살해 의도가 있는 것이 자창인 것이다. 베인 상처는 살해할 목적으로는 주로 나타나지 않죠. 잘못 과실로 나거나 아니면 장난이나 뭐 희롱 도중에 나거나 아니면 위협을 위해서 행한 상처이거나 하지만 그 깊이 찔린 상처의 경우에는 보다 더 어떤 사망이나 중상해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관찰에 따르자면 당시에 사망자에게 난 상처는 깊이 찔린 자창은 아니었다는 거죠. 최주변의 상처는 찔린 것이 아니었다. 칼에 찔린 구멍은 살갗이 터져 피가 나온 정도에 지나지 않고 애초에 뼈가 닿쳐 골수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죽은 원인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의문은 또 있었다. 피해자 최주변에 피 묻은 버선.
버선 안팎에 피는 묻어 있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다. 칼에 찔렸다면 버선도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버선의 무명천도 찢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버선 안쪽으로 살갗이 터져 피가 흘렀다. 정약용의 추리는 점차 실체에 접근하고 있었다. 아마 최주변이 종기를 앓던 곳을 칼등으로 얻어맞아 터지면서 무명천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피가 흘러 버선을 적신 것 같다. 버선을 벗기기 전부터 칼로 장난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최주변은 칼에 다친 부스럼을 따뜻한 방에서 조리해야 되는데 바람을 쐬고 참기운을 쐬어 혈관을 더 다쳤고, 또한 말을 들고 섬을 져서 힘줄과 핏줄을 억눌러 부스럼의 도끼를 풀지 않았으니 죽은 원인은 칼에 찔림이 아니고 칼에 다친 뒤 조섭을 잘못하여 죽은 것이다. 최주변은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판단한 정약용. 그의 사망 원인 진단은 현대 법의학에서 볼 때도 타당한 것일까? 몸에 외상이 없으면 병사, 외상이 있고 병이 없으면 변사로 판단한다. 최주변의 경우 외상도 있고 또 병으로 죽었으므로 두 요인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 사인을 구분해서 따져야 한다. 정약용 선생이 판단하신 것은 현대의학적인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직접 선행사인은 칼에 의해서 생긴 상처라고 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선행사인은 칼에 의해서 나는 상처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골문, 환홍염 등과 같고, 그것이 한 달 이상 끌면서 몸 전신에 세균 감염이 퍼지는 폐혈증으로 사망한 직접 사인은 폐혈증으로 본 것 같습니다. 현대의 사망 진단은 선행 사인과 직접 사인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현대적 기법에 따라도 최주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칼에 찔린 것이 아니고 폐혈증으로 인한 병사였다. 정약용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정약용은 사건은 장난에서 출발했으며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판결했다. 정약용의 판결을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사법연수원의 예비법조인들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이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 같은 사건을 직접 다루게 될 주인공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 대한 의도가 있었느냐,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칼이라는 것은 흉기 내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그 흉기 내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복사뼈 근처를 내리친다라는 것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찌른 것이 아니라 복사뼈 그 정도만 다친 것으로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피해자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가 상해를 하겠다, 가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자체,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살해까지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어떤 용인도 있기 힘들다고 봤을 때 과실치사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정황을 보면은 그 피해자가 뭐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을 막 했거든요. 그리고 1개월 후에나 죽었고, 그런 걸 보면은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아서 과실치사까지는 안 되고 과실치상죄 정도가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형사사법제도는 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일 거라는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보다 수사에 있어서도 CSI에 못지않은 그런 과학 수사가 이루어졌구나,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살인사건 수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엉터리 수사, 마구잡이식의 수사가 적질 않았습니다. 이에 곡산 부사였던 정약용은 수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흠흠신서 서문의 일부입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를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 조사하는 것이 엉성하고 죄를 결정하는 것이 잘못돼 억울한 옥살이가 많아졌다. 이 서문에서 정약용은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 형옥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또 한 번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형조참의 정약용이 수사 결론을 뒤집은 사건을 만나보겠습니다. 1799년 정약용은 형조참의를 제소받는다. 정조의 특명이 떨어졌다. 모든 형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10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한복년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복년은 살인 혐의로 10년째 감옥에 있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대개 바로 사형에 처하는데 수사 결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하여 10년째 사형 집행을 미루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관아에서 나온 나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마을 유지 김태명의 소를 세금 대신 가져가려 하자 이를 말리는 김태명과 시비가 벌어졌다. 돈 준다고요. 돈 준다니까. 이 아저씨가 정말 돈 준다니까. 나졸을 제압한 김태명이 그의 가슴팍을 몇 차례나 무릎으로 짓뭉갰다. 때맞춰 한복년이 현장에 나타났다. 한복년은 김태명 집안의 머슴이었다. 김태명은 나졸을 가리키며 소를 훔치려던 도둑이니 혼내주라고 했다. 이에 한복년은 나졸의 등을 떠밀었고 박고랑에 처박혔던 나졸은 일어나 돌아갔으나 곧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 수사 지침서인 무원록에서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체 검사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 몸을 76곳으로 구분하여 멍자국은 색깔까지, 칼자국은 상처의 깊이와 길이까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무원록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실제 검안. 보고서는 매우 상세하다. 상처의 위치와 크기가 그려져 있으며 이를 검토한 수사관들의 확인 도장도 뚜렷하다. 검안에는 범죄에 사용된 흉기도 그려놓았다. 그리고 이 검시 결과와 증거물, 증언을 종합하여 사망 원인을 확정하게 된다. 정약용은 한복년 사건의 검안을 다시 검토했다. 검안에 따르면 나졸의 가슴 한 곳이 검붉고 딱딱했으며 그 둘레는 약 12.2cm라고 되어 있었다.
사인은 얻어터져 죽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정약용은 거만을 절반도 잃지 않고 한복년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원래 형사사건 판결에는 3가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유족의 진술, 둘째는 시체 검검서의 증거, 셋째는 증언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어긋남이 없어야 사건에 의문이 없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건의 진실을 정조에게 보고했다. 죽은 나졸의 가슴을 짓지은 것은 김태명이었다. 나졸의 등을 떠민 것은 머슴 한복년. 그런데 나졸의 상처는 등이 아니라 가슴에 있었다. 나졸은 죽기 직전 자신을 죽인 자는 한복년이 아니라고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아내의 이 증언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묵살됐다. 정약용은 수사의 무성의함을 질타했다. 유족과 증인의 진술에 모두 때렸다는 말이었고 시체의 몸에 몽둥이 자국도 없는데 기록은 얻어터져 죽었다고 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사건 내용이 있겠는가. 정약용이 파악한 진실은 이러했다. 김태명은 마을의 유력자, 한복년은 힘없는 노비. 한복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한복년이 떠밀어 죽였다는 조작된 증언만이 채택됐던 것이다. 가슴의 상처에 대해서는 얻어터져 죽었다고 하면서 한복년을 살인자로 몰고 갔던 것이다. 정조는 정약용의 재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복년은 즉시 석방되었다. 반나절 만에 석방될 이 일을 10년이나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한복년에게 새 옷을 내리고 사건 기록은 태워 없앴다. 당시에 지방관들이 이렇게 과거급제를 하고 그래서 문학적인 소양이나 유교 경제에 대한 소양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형법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다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 흠음진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흉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백성이 없도록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2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엉터리 수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엉터리 판결도 많았다. 무분별한 양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석방한 사례도 있다. 이른바 신착실 살인 사건. 사건은 어이없는 것이었다. 웬일인가? 엿장수 신착실이 엿 2개의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시비가 벌어졌다. 저걸 약값을 줘야 될 거야. 엿값 2푼을. 엿 2개 값은 단돈 2닙. 주란 말이야. 못 줘. 어디서 갈 거야? 줘. 못 준다고. 주라고. 아이 필요 없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 양반이 진짜. 못 줘. 줘. 화장 사장하는. 에이씨. 이 양반이 진짜. 아유 진짜. 왜 그래? 시비 도중 엿장수 신착실이 박 씨를 떠밀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떠밀린 박 씨가 지게불에 항문을 찔리고 말았다. 박 씨는 즉사했다. 엿장수 신착실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살인자 신착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지게불이란 원래 예리하지 않고 신체의 그 구멍 또한 매우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로 찔렸으니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신착실에게는 비록 사람을 떠민 죄는 있으나 사람을 죽일 마음은 없었사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최종 결정자는 임금. 정조는 정약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극히 뾰족한 것이 지게의 뿔이요 지극히 작은 것이 항문의 구멍이다. 지극히 뾰족한 뿔이 지극히 작은 구멍에 닿았으니 이는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교묘하게 합쳐진 것이다.
정상 참작의 주요 근거는 실수였느냐 고의였느냐 여부, 즉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을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판결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 즉 범인의 마음을 판단했다. 신착실은 실수가 인정되어 사형 대신 유배를 갔다. 흠흠신서는 판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사건 유형별로 정리해두고 있다. 정약용은 맨 첫머리에서 고의와 과실을 신중히 구별하여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동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보다는 어떤 의도로, 물론 이제 현대 형법에서도 그 고의냐 과실이냐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동기, 특히 유교에서는 동기를 더 마음의 내면적인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정상 참작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조시대 일어난 인명사건의 판례집인 심리록. 1112건의 살인사건의 전말을 기록해두고 있다. 죄인의 처벌에 있어 처벌 등급을 낮추거나 석방하는 사례가 많았다. 목숨을 뺏는 대신에 가급적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심리록에 기록된 사건은 모두 1112건인데요. 정조의 판결 중에 실제 사형 판결을 내린 사건 수는 36건에 불과합니다. 약 3%가 됩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의 대부분의 사형 제수들을 모두 사형시킨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처벌은 엄중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죄인은 엄형으로 다스렸다. 목을 매다는 교수형이나 죽을 때까지 때리는 처벌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사형 대신 곤장과 유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려는 임금 정조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 정조와 형조참의 정약용의 노력은 1년도 되지 않아 중단되게 된다. 강진으로 유배를 온 정약용. 유배 중에도 그는 형벌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무엇을 선으로 보고 무엇을 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런 고심 속에서 정약용은 조선과 중국의 각종 사건 사례를 종합하여 흠음신서를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기간 중 10여 년을 보낸 강진의 다산 초당입니다. 개혁군주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함께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약용. 그러나 그의 꿈은 정조의 느닷없는 죽음과 형제들의 천주교 연루로 무산되고 결국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요. 이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하고 흠음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흠음신서는 무분별한 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현명한 판결을 강조한 판례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흠음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복수 사건입니다. 복수, 원수를 갚다. 이 조선시대에는 아비를 죽인 자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그를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즉 복수를 인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엄연한 살인죄.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교 윤리를 따를 것인가. 법을 따르자면 살인죄로 처벌을 할 일이요, 유교 윤리를 따르자면 큰 칭찬을 들을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정약용도 이런 복수 사건 처리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앞서 보신 한 여인의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황해도 수완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사건.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은 칼장난 때문에 죽었던 최주변의 아내 안 씨였다. 인가야! 남편 최주변이 칼장난 한 달 후에 죽자 안 씨는 남편을 다치게 한 민성주를 찾아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다듬이 방망이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민성주가 쓰러지자 칼로 그의 목을 2번 찔렀다. 민성주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안 씨는 남편 최주변이 죽자 그 복수를 위해 민성주를 죽인 것이다. 시체는 참혹했다. 왼쪽 이마 모서리 훼손, 왼쪽 눈썹 모서리의 뼈 함몰, 오른쪽 귓바퀴와 오른쪽 턱 및 살점 손상, 다듬이 방망이에 맞은 자국이었다. 치명상이 있었다. 목에 숨구멍이 찔린 곳, 길이가 약 8cm였다. 목 부위의 자창은 그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소 부위에 대한 아주 고의적으로 사망을 목적으로 한 힘을 가한 깊은 찌름 행위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얼굴과 두부, 머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사망 그 자체만을 얻고자 했다기보다 본인에게 있는 감정을 드러내고 폭발시킨 원한 내지는 어떤 복수의 그런 목적이 담긴 살인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수완군수는 최주변은 칼에 찔려 죽었으며 주범은 민성주라고 결론 내렸었다. 따라서 안 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연료이기 때문에 무죄 방면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최주변의 직접 사인이 민성주의 칼에 의한 것이 아니란 것을 밝혀냈었다. 정약용의 고민은 계속되었다. 바로 민성주를 살해한 안 씨의 처리 문제였다. 안 씨는 과연 연료인가? 복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전남 강진현 탑동. 정조 때 이곳에서는 조선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김은혜 복수 사건이었다. 김은혜라는 여인이 복수를 한다며 한 노파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마을의 한 청년이 김은혜에게 구애를 했다. 김은혜는 이를 거절했다. 청년의 친척 노파가 이 사실을 알았다. 노파는 김은혜에게 접근, 청년의 뜻을 전했다. 이 일이 성사되면 청년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김은혜는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파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즉 김은혜가 자신의 친척 청년을 좋아하여 이미 정까지 통했다는 것이었다. 김은혜가 시집을 간 후에도 노파는 헛소문 퍼뜨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 행위가 2년이나 계속되었다. 이에 참다 못한 김은혜가 노파를 찾아가 칼을 휘둘렀다. 김은혜는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18차례나 거듭했다. 노파를 죽인 김은혜는 그 길로 관가로 가서 자수했다. 떳떳한 일을 한 것이므로 거리낄 것이 없었다. 최종 판단을 앞둔 정조. 정조는 김은혜가 노파를 통쾌하게 꾸짖어 원수는 갚을만 하다는 것을 대낮같이 밝혔다고 칭찬했다. 정조는 김은혜를 석방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 것이다. 정조의 그 감형의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유교윤리, 그 효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효를 위해서 복수를 한 경우라든가,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 발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 살인하는 경우 결과는 비록 그 살인이지만 그 동기 효나 열을 중시한 그 동기를 강조함으로써 감형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약용도 김은혜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흠흠신서에도 김은혜 사건을 사람의 도리에 맞는 사례로 들어 기록했다. 살인이라는 결과보다는 살인의 동기, 정조를 지키려는 마음을 높이 산 것이다. 사람의 도리에 맞는 행위라면 비록 살인을 했더라도 용서한다는 것이었다. 인륜이라고 하는, 즉 성리학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본래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인륜이 잘 드러나게 되는 징표라는 점에서 복수는 조선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 도덕적 사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당연히 권장하고 복수를 허용하고 따라서 그러한 인륜의 동기에 근거한 복수에 대해서는 다산 정약용도 전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교 윤리에 따른 복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이다. 살인범 김은혜를 특별히 석방한 정조. 이는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고뇌에 찬 정조의 결단이었습니다. 여인의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유교사회 조선. 김은혜는 이를 지키기 위해 살인했고 정조는 김은혜를 석방하는 것은 유교 이념과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앞서 우리는 정약용이 철저한 과학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주변 살인 사건, 즉 두 남자의 살인 사건에서 그가 보여준 과학 수사는 백미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내는 그 상대방을 살해했습니다. 즉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 사회의 근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정약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편 최주변이 죽자 아내 안씨는 남편을 죽게 한 민성주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이것은 처음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전되면서 사건의 전모는 다르게 밝혀졌다. 안 씨는 다른 두 사람을 데리고 민성주 집을 찾았다. 그리고 안 씨가 민성주를 죽이는 동안 두 사람은 민성주의 아들과 며느리를 결박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즉,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동안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다른 두 공범이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관련자를 모두 체포하여 다시 판결했다. 처음에는 연료로 무죄 방면을 받았던 안 씨, 민성주의 아들 그리고 안 씨의 공범인 두 남자에 대해 각각 판결이 내려졌다. 민소백 부부를 묶은 채와 이는 공모하여 사람을 죽인 죄에 해당한다. 칼을 씌우고 엄중히 가둔다. 아들 민소백도 유죄, 이유는 불효였다. 민소백은 비록 묶였으나 몸이나 다리로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사람 살리라는 소리도 치지 않아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사람의 도리를 없애고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으니 엄중히 가둔다. 안 씨에 대한 정약용의 판결은 더 엄중했다.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음은 삼강과 오상의 뜻에서 나왔으니 그 일은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절조 또한 높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골의 어리석은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 원수를 갚아도 되는 줄만 알고 죽여도 되는 일인지 헤아리지 않았다. 정상과 법으로 헤아릴 때 복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수의 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칼을 씌워 엄중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린다. 정약용은 안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그녀를 옥에 가둔다. 정약용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화해를 해야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다. 무분별한 복수를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수, 만약에 이거를 허용한다고 해버리면 그 복수의 동기를 판단하기 되게 힘든 사안에서도 서로 너가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이 집 자식이 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복수를 조선시대에서 허용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그런 거를 그 복수에 의한 살인을 넓게 보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적인 복수를 낳을 것이고 그 복수의 연쇄가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을 하도록 조 연수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 대한 형벌 대체적인 그런 역할을 좀 고민을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사적인 복수는 금지돼야 하는 게 맞고 복수의 연쇄는 끊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안정성과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을 푼다는 그 개인적인 문제와 그 사회적 안정성 간의 이런 조화가 또 문제되는 그런 접점이라고 또 생각되고요. 정약용은 유교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관대히 처분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것이 유교 사회 조선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었다. 복수를 무한정 인정할 경우 끊임없이 복수가 계속되어 사회가 불안해지게 된다. 결국 어디에선가는 엄한 형벌로 다스려야 했다. 관용과 엄형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다산이 다른 성리학자들과 달리 동기의 선함을 중요시하고 강조했지만 다른 성리학자들과 다른 지점은 바로 복수가 가능한 경우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산의 말하자면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산은 모든 복수가 근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지만 무작위하게,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복수를 방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여년의) 강진 유배 생활을 마치고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흠음신서를 완성했다. 모두 30권 10책의 방대한 흠음신서. 정약용은 이 책을 통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예치와 법을 통한 법치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흠음신서는 조선말 법관 교재로도 사용되었다. 유교국가 조선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정약용의 탁견이 후대에까지 빛을 발한 것이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오늘 우리는 과학수사관이자 고뇌하는 판관으로서의 그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과학수사와 범죄자 처벌에 깊은 고민을 보였던 정약용. 죄인의 처벌에 있어서 정약용은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너그러운 처벌이냐, 엄격한 처벌이냐. 정약용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즉,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예치와 법의 바탕을 둔 법치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범죄의 동기를 살펴보고 이것이 유교 이념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본 뒤에
판단했던 것입니다. 흠음은 신중하고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학자이면서 현실 감각이 돋보인 활약을 펼친 정약용의 흠음신서. 자신이 사랑했던 조선 사회에 대한 정약용의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